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인터뷰는요. 공매도 이거 사상 최대치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매도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공매도요. 이 배경과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위험성은 과연 어떤 거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태희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공매도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었죠. 네. 공매도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라는 뜻이고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라는 팔자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해당 주식이 하락하면 매도한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매수해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공짜라는 게 빌공짜군요. 자기가 없는데 주가가 빠질 것 같을 때 남이 갖고 있는 주식 빌려다가 파는 거, 이걸 공매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 규모가 사상 최대로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예요? 지금 지난달 7월 1평균 공매도 금액이 4,318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네. 오늘 거래소가 공매도 관련된 통계를 2008년 1월부터 보유했는데 가장 많은 액수고요. 예. 작년 12월 2,146억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정도 급증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2배 이상 늘었는데 올 들어서 이 급증세를 보이는 이유, 뭐 장을 안 좋게 본다, 또 뭐 제도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본다면 국내 기업 실적 우려와 미국 금리 인상, 중국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아무래도 약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공매도 규모가 급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 약세장을 예견하고 미리 빌려다가 판다. 근데 그 연구원님, 이게 개인들은 좀 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개인들은 뭐 약세장을 전망해도 공매도 하는데 절차도 좀 복잡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공매도 비중 높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올해 7월 말까지는요. 보통주 가운데서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종목은 삼성중공업이고요. 네. 아무래도 유가 하락과 수주 실적 부진 등으로 올해 1분기에 낮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삼성중공업의 공매도가 전체 거래량의 16.7%로 가장 높았고요. 그 외에는 하나생명, 호텔신라,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등으로 공매도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삼성중공업 말씀하시니까 이 공매도 친 외국계인지 기관인지 이게 수익이 좀 낮겠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1조 5천억인가요? 이 어닝 쇼크 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공매도도 이게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늘어났고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이게 굉장히 좀 안 좋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제 느는 거다 이렇게 지적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공매도 자체가 흔히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에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매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이러한 기법, 투자 기법인 만큼 공매도의 급증 현상은 그만큼 시장을 약세장으로 전망하는 투자자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한 최근 조선업종 대규모 손실 등 어닝 쇼크와
또 시장의 변동성이 이로 인해 커지면서 기업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리스 디폴트나 미국 금리 인상, 메르스 확산 등으로 증시가 조정 국면을 이어가면서 아무래도 이러한 시각으로 약세장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전망이 안 좋으니까 빌려다 판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왜 한 2달 됐나요? 이제 가격 제한폭 상한가가 30%로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 공매도가 더 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제도의 변화도 공매도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줬다고 봐도 될까요? 가격 제한폭이 하루 동안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금액이 상한가와 하한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2배로 6월부터 확대 시행되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수익 기회랑 손실 위험이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공매도도 아무래도 이 변동폭이 커지니까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가격 제한폭이 확대돼서 공매도가 급증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연구원님께서 지난번에 자료 내신 걸 보니까 주식시장 상한가 폭이 30%로 확대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이거 정확히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그런 지적 내신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현재 개인 투자자의 경우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비율중이 가장 높고 가격 제한폭에 영향을 받는 주식도 중소형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고 또한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공매도를 활용하려는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임이 활발해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인식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는 순기능과 역기능 다 가지고 있는 투자 기법이에요. 네.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유동성 공급이나 해지 거래 수단을 제공해서 분명히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고 또한 반면 공매도가 주가 하락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지만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나 투기적인 공매도로 인해서 공정한 가격에 저해시키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한쪽 측면이 아니라 이러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선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공매도 물량이 이제 많은 종목들 아까 말씀 몇 개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종목에 뭐 대형 호재가 생기면 어쨌든 빌려서 판 거니까 갚아야 되니까 급하게 갚다 보면 주가가 거꾸로 많이 오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 하시니까 공매도가 는다고 해서 꼭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좀 자유롭지 못하니까 어쨌든 약간은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공매도 투자와 관련해서 주의하셔야 될 점 몇 가지만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현재 공매도 주체나 주체별 매도량 같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투자 참고 지표로 활용할 그러한 정보가 부족한 편인데 지금 요새 추세로 봤을 때는 공매도가 규모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공매도 주요 주체인 헤지펀드 규모도 늘고 있고 롱숏펀드 같은 공매도를 활용한 상품 시장도 사실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 공매도 규모가 늘어나는데 기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매도 규모 및 영향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기법이니까 후에 가격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특정 종목의 공매도가 급증한 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개인 투자자들이 인지하고 좀 더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급증한 종목은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 주신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준비를 더 많이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연구원의 태희선임 연구원하고요.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자세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네, 2588, 2588.
대리운전 국주다. 오빠야, 니 많이 묻다 이가. 고마, 대리운전 불러가. 집에 가래. 한번 불러볼까? 2588. 좌우로 정렬 2588. 자, 생생경제 3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주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세무상담과 이슈 시간인데요.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세무상담 자세하고 친절하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356님이 주신 상담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 판결을 받고요. 재산 분할로 남편 명의의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부담이 바뀐다는데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요? 이런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재판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하시게 됐군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지난달 우리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됨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협의이혼에 따라서 재산 분할을 하게 되면 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에 대해서만 부부가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거다라고 해서요. 네. 증여에 따른 무상 취득세율 3.5%죠. 이것보다 낮은 2% 낮은 1.5%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을 해왔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재판상의 이혼도 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다. 협의이혼과 취지가 유사하다. 네. 라는 점이 고려가 됐어요. 그래서 7월 24일부터는 이 세율 특례 대상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종전까지 우리가 3.5% 취득세율을 적용을 했다면 7월 24일부터는 2% 낮은 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 거죠.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7월 24일이니까 지난달 하순부터 이제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따지셔서 공포가 됐어요. 예, 세금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3724번 주신 상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난 1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에 급여하고 정신적 위자료로 소정의 돈을 받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유, 이게 복직을 하게 되셨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다행입니다. 네. 예, 우선 근로자가요,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의해서 부당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에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해고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고 적시에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지급하는 회사가 지급을 할 때 원천 징수를 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동안에 밀린 월급을 줄 때 한꺼번에 늦춰서 주게 되다 보니까 지연이자 상당액을 계속 주시가 있습니다. 네. 이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 위자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부당 해고 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보상 혹은 신분상의 명예훼손 같은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것은 위자료로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금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리해서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지금까지 못 받았던 월급이라든지 급여를 한꺼번에 받은 거는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면 되는 거고. 네. 여튼 지연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받았다면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건 근로소득보다 좀 세율이 좀 낮아지겠네요. 네, 금액이 작으면 별도로 원천징수로 끝나고요. 네. 크다면 나중에 근로소득하고 다 합산이 되죠. 종합소득 금액으로. 예. 그리고 네.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렇게 해서 위자료까지 받으셨다면 이건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직 복귀가 되셨다니까 반가운 소식인데 이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 번째 사연 드리겠습니다. 8562번이 주신 내용인데요.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좀 큰 금액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법정 기부금을 지원한 사실은 없는데 이렇게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비용 인정이 되는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내국빈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일단 사업연대 이제 소득금액이 생기죠. 소득금액이라는 게 이익이란 말씀입니다. 예. 이 이익이 발생하면 만약에 전년도에 손실이 발생해서 공제받지 못한 유월결성금이 있으면 네. 그걸 먼저 공제하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국방헌금이라든지 이런 법정 기부금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정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남은 금액의 10%까지를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송금의 범위액으로 보거든요. 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은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하셨고 예. 아마도 이 정도의 기부금을 하실 정도면 전년도에 손실이 나서 2월 결성금도 없다라고 없으시겠죠. 예. 네, 한다면 순수한 소득금액의 10%가 한도액이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법인에서 올해 순수한 소득이 1억 원이다. 그러면 그 10%인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10%까지 이제 네. 그 손금 산입 범위에 넣는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더 많이 하고 싶다. 네. 우린 한도액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하고 싶다 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도를 초과해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시면 비록 그 뜻은 좋으나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좋은 게 그렇게 한도를 초과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으면 예. 이번에 공제받지 못하면 다음 연도에 2월에서 다음에 그 범위액 10% 다음에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또 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도 공제를 받지 못하면 또 다음에 이렇게 5년까지 네. 차후로 2월에서 계속적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부 문화를 얘기하면서 꼭 세금 공제라든지 손비 처리를 받기 위해서 기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손비 처리라든지 세금 쪽에 혜택이 좀 있으면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될 텐데 세제는 그걸 좀 이상하게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딱한 느낌이죠. 그렇죠. 예, 이건 좀 조금 개선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0.01% 대기업. 그들만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는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순서인데요.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쨌든 롯데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그룹 승계권 분쟁. 국민들 눈살이 굉장히 많이 찌푸리들게 그렇게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오늘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의 롯데 때리기도 거세지는 것 같은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경제 살리려면 재벌 규제 완화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오늘 지금 이번 롯데 사태 관련해서 전혀 180도 다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엊그제 그 여당인 새누리당의 그 서청원 최고위원이 직접 나서서 롯데를 강도 높게 비판했잖아요. 글쎄요. 네. 오늘 또 같은 새누리당의 신재철 의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예. 현재 이제 국세청이 대응 계획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데 네. 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보통 이 여당 의원이 사실 대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아마 전례가 없는 일일 거예요. 근데 뭐 특별 세무조사도 아니라고 그러고 정기 세무조사라고 하는데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철저히 조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색한 거 아닌가요? 이례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롯데에게 그 해외계열사 전체와 그 주주 현황, 임원 현황 이런 자료 요청을 했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 롯데 대주주의 L투자회사라는 그런 그 정확한 실체 파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묘하더라고요. 예. 아마 그 문제점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대응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공정원이 21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고요. 예. 만약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면 벌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초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이례적이고요. 그러니까 여론, 정치권, 정부 그냥 다 그냥 롯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을 이제 내고 또 세무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뭐 오비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하여튼 롯데는 사면 초과인데. 그렇습니다. 네. 당정협의도 연다 그러고요. 네. 또 야권에서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최근에 그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 네.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거보다도 지금 재벌 개혁이 더 심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참 몇 주 만에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이거 그 지금 한참 기대하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8.15 사면 이렇게 되면 그 8.15 기업인 사면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정부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어저께 밝히기는 이번 롯데 문제하고 8.15 사면 문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언론적으로 그렇겠죠. 예. 그렇죠. 언론적인 얘기고 사실 정부 얘기와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보면 그에 연관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 재벌 총수들이 부정비리 탈세 이런 일들을 하고 사법적 처벌을 그동안 제대로 받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근데 이제 얼마 전서부터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이런 게 예. 이제 사회적 어떤 그 공감들을 이뤄서 일부 이제 그런 총수들이 지금 제재를 받았는데 그걸 또 중간에 풀어주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벌 개혁이 되려다가 안 되고 용두사미로 끝나고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로서도 지금 여론의 추이를 아마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재벌 개혁이란 말 참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생소한 단어가 돼버렸던 건데 어쨌든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공론화를 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게 비단 롯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재벌개혁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 때도 사실 재벌 얘기들이 막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롯데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그 경영 또 뭐 이런 지배구조가 불법, 편법, 비밀주의, 폐쇄 뭐 이런 안 좋은 용어들은 다 나오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중에 예. 중요한 부분이 재벌 개혁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는 실제 이제 법으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네. 또 그 순환 출자 관련해서 기존 것은 뭐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신규 순환 출자는 금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또 용두사미로 끝난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상법 개정 문제인데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정부나 여당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일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네.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투자자들이나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감시를 강화해서 네. 기업들이 함부로 이런 일탈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전자 서면 투표제를
좀 활성화하는 건데 이거는 소위 주주들이 주총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잖아요. 그리고 또 뭐 슈퍼 주총대인가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 그룹사들 하루에 다 같은 시간에 주총하니까 갈래도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형식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예. 이 주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또 이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 이런 외부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독립된 사이사들이 이사 안에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 개정도 시급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회사의 임원들이 어떤 회사의 손실을 끼치면서도 어떤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 다중대표 소송, 집단 소송 이런 규정을 완화하고 활성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거죠 지금. 자, 또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그 삼성물산 그 합병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국민연금이 거기 대주주인데 국민연금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고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는 지금 기관 투자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이 지금 주요 대기업들의 지분을 상당히 갖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불투명한 지배구조나 잘못된 경영 행태를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그 개선 측을 요구하고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연금의 어떤 역할을 촉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다 우리 돈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진짜 그건 말 그대로 국민들의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돈을 대신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 주주권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 안 하는 건 직무유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런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보통 우리가 인게이지먼트, 영어로는 인게이지먼트라는 관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는 국제적인 지금 스탠다드,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방향을 조금 바꿔볼게요. 너무 좀 살벌한 얘기들만 한 것 같아서요. 네. 자, 이 롯데가 우리 사회에 참 여러 가지 이슈를 주지만 사실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자르고 또 큰아들은 또 동생을 험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돈 앞에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 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참 자조감 같은 걸 좀 가지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규모 있는 그룹사 중에 그런 잡음이 없는 그룹 하면 LG그룹 꼽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LG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GS도 그런 범죄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 예. LG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3대째 70년 가까이 이제 가족 경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1대, 2대, 3대에서. 그런데 지금까지 가족 간의 다툼이 우리한테 청취자분들이 들은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총수가 합리적인 의사 판단이 가능할 때 미리미리 경영권을 넘겨줍니다. 네. 대표적으로 부작용 지금 명예회장이시죠. 그분이 예. 74 지금도 살아계신데 20년 전에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겨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정적 승계를 이루고 또 후계자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최소 20년 이상 장기간 경영 수업을 지금 쌓는 전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남들보다 먼저 2003년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주회사 체제는 지금 롯데그룹 같은 다른 재벌그룹들은 계열사가 순환 투자 구조에 의해서 총수가 적은 지분만 갖고도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아니 지배 구조도를 제가 보니까요 도저히 머리가 헷갈리고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 기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반도체 회로도보다 더 복잡하다. 예? 뭐 반도체 그 과장이겠지만 예. 그 정도로 복잡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요. 그 순환 투자 구조 고리도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에 달하거든요. 네. 예, 그 정도 복잡하고. 근데 이 지주회사 체제는 그에 비해서는 총수 일가에서 지주회사로 가고 주주회사가 자회사, 손자회사 이렇게 수직적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 구조가 단순하고 투명하다, 간결하고 네. 투명하다, 그리고 합리적이다 그런 이제 지적을 받는데 예. 이런 또 하나 문제는 롯데 등 여러 재벌들이 이 합리적 승계 프로그램이 없이 어떤 이 부자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주요 요인 중에 꼭 총수가 죽어야 아들에게 경영권이 승계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롯데는 이제 그런 게 됐다는 거고, 이런 좀 모범 사례도 사실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 잡음 없이 또 LG그룹 같은 경우는 뭐 GS그룹하고 그 혈연으로 뭉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동업을 하다가 분리하는데도 물론 내막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언론이나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순조롭게 그룹 분할을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에는 좀 맞았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롯데 문제를 보면서 국민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비단 롯데만의 문제겠냐. 우리가 경험했지만 현대가에 뭐 왕자의 난도 있었고 또 삼성가에도 사실 형제지간에 장기간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재벌의 문제다. 우리 산업이 지금 제조업의 위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재벌 체제가 과연 21세기 지금 맞는 체제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세상에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자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뭐, 우리가 계속 그동안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전문경영 체제나, 네. 또 한국과 같은 이런, 소위 대주주, 지배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오너경영 체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뭐, 바람직한이 아니냐, 이런 거는 굉장히 판단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저는 역사적으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초기 발전 단계에서 이 오너들이, 소위 지배주주들이 직접 경영하는 오너경영 체제는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요. 네. 계열사 간의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중시키고 예. 또 리더십의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이런으로 해서 한국 경제 성장에 굉장히 동력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맞는 거고요. 그건 인정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저는 이 세대까지만 해도 어깨너머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가신그룹과 교감을 하면서 그런 이제 소위 경영의 기업가 정신의 DNA가 일정 정도 이제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이제 3세 이후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왕자이자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경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승계하는 이런 게 이제 관행화되다 보니까. 그러게요. 20대 후반에 상고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내부적으로 또 검증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한진그룹 땅콩 해양 사건이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의 미래도 불확실해지고 나아가서는 우리 재벌들이 한국 경제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는 걸 비춰보면 한국 경제도 위험해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합리적인 경영권 승계 프로그램이 선진국처럼 좀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이 재벌의 어떤 우리 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위적으로 재벌 해체를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실행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재벌 문제에 대해서 뭐 특화라든지 뭐 그러고 후계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어떤 해법이 있을까 한 가지 정도만 힌트를 한번 주시죠. 글쎄요. 문제를 어느 하나만 갖고 되지는 않겠지만 예. 저는 아까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소위 시장 기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데 상당한 좀 방점을 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시장 기능이요. 예. 예. 자꾸 이제 정부가 하다 보면 정부는 그때 여론 눈치 봐가지고 완급을 조절하기도 하고 네. 또 정부도 어떤 제도나 이 법을 갖다가 또 우회하거나 회피하는 데는 또 아주 박사들이에요, 기업들이.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역할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면 이거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감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쪽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방법이기도 하고요. 예,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의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라든지 또 소액 투자자들도 정말 주주총회 가서 의견 개진하고 그 집단지성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장에서 맡겨놓고 어떤 관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시장에서 재벌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해드려야죠. 4622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생생경제 홈페이지 radio.ytn.co.kr 하고요. 팟캐스트 스마트폰 앱 예스를 통해서 오늘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고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김동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